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삼형무역의 전반적인 사업과 기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좋은 내용들, 널리 알려진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안 보신 분들은 삼형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해본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일단 단연간의 주가를 본다면은 야, 삼형무역 그렇게 좋다는데 나 장투했는데 몇 년간 먹은 게 없다, 가치 투자는 개뿔, 되는 것도 없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한때 PER 20배까지 터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0배까지 떨어져 있었다. 주가, 시가총액이 이제 정체 혹은 하락했으니까 PER 공식에 따라서 이익만 늘었던가 아니면 주가가 빠졌다 혹은 둘 다 어느 쪽이든 일종의 이제 디레이팅이 무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제일 잘 나가던 최고점 14년도를 본다면은 이때 시가총액은 회사의 자본 총계를 넘어섰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은 되돌아본다면은 이 구간은 PBR 관점에서 저평가 구간이었고 여기가 오버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회귀해가지고 보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본 총계보다 뭔가 다른 거를 주목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이익 성장이었겠죠. 회사의 절대적인 진법을 차지하는 안경렌즈의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이후에 상당히 더디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해진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분법에 영향을 주는 애실로 코리아의 상태를 뜯어보겠습니다. 애실로 코리아의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 이 애실로가 케미그라스를 잡고 있고 여기서 케미광학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관계사로 케미 베트남 지분도 있었는데요. 개별로 뜯어보면은 애실로보다는 매출단에서는 케미그라스가 사실 더 유의미하죠.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케미광학도 케미그라스 정도는 나옵니다. 이들의 매출 성장세나 이익이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정체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약간씩 둔화된 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일 것 같고요. 표가 숫자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프로 보시죠. 좀 더 명확히 보이나요? 케미그라스와 케미광학은 그래도 매출이 이게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익으로 보면은 케미광학이 성장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까 주가 고점 형성했었던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좀 둔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이 케미그라스만 조금 이익이 늘어났죠. 국내 안경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사에 따르면 50% 정도가 안경 채택,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안경을 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자기기 등 때문에 시력 교정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매출이 좀 더디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안경을 쓸만한 사람들은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100%가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 한번 맞추면은 교체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양한 안경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외모적인 어필을 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안경을 쓰긴 쓰겠지만은 미용상의 이유 때문에 컨택트 렌즈를 끼거나 라식 같은 수술에 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경의 성장이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수시장인데 한국이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는 점유율 싸움을 하게 되겠죠. 국내 안경시장의 점유율의 최근 동향을 찾지는 못했지만 업체들은 뻔합니다. 케미그라스, 대명광학, 호야, 애실로, 한미스위스, 칼자이즈, 기타 등등이거든요. 얘랑 얘는 한 몸이잖아요. 14년도에 얘네가 시도했던 게 대명광학의 인수입니다. M&A, 인수합병, Q의 쉬운 확장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네 셋이 합쳐지면 점유율이 한 60%쯤 되니까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토를 먹어가지고 불허가 났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실패했으니까 케미나 애실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알아서 클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그럼 대명은 그 뒤에 살아났냐? 그러지는 못했고 수구로 들었고요. 나머지 애들이 얘 매출을 조금씩 뺏어가지고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Q 성장 말고 P 쪽으로도 고민을 해봤을 텐데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죠.
가장 기본적인 렌즈부터 해서 뭐 난시용, 야간용, 뭐 좌우 다르게 완전 맞춤형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기능이 포함되게 되면은 기능별로 해서 단가가 조금 추가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성장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렌즈 회사들이 밀던 게 다초점 루진 렌즈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다초점으로 깎아가지고 용도별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잘 팔리면은 그나마 성적이 나왔을 텐데, 아마도 이제 교체 주기 같은 게 조금 길어서 안경을 갈아치지 않든가 뭐 단가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은 뭐 생각보다는 더디고 뭐 방어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다초점에서 재미를 본 플레이어는 일본의 호야였습니다. 호야, 에실로, 칼 자이즈가 국내 다초점 렌즈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가 5년간 강자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근에 대리점 통해서 할인점에 못 팔게 하는 갑질 같은 거 하다 걸렸는데, 그러면 이 렌즈 가격이 애초에 비싸게 형성이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5년간의 1등이었다고 하면은 소비자가 호야를 선호한 건지 아니면 안경사들이 알아서 호야를 팔아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에실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뭐 못하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갑질에 대한 제재 같은 게 좀 세게 들어갔으면은 이제 호야 지고 에실러가 치고 나가나 싶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과징금 6천만 원 받은 게 달아서 별 타격이 없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에실러가 좀 더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5년간 호야한테 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에실러가 단연간 이렇게 하는 만큼은 했지만은 뭐 특별한 게 뭐 더 늘지는 않았고, 케미그라스 같은 경우도 그냥 싱글 하이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그렇다고 치고 중국은 어떠한가? 개미광학 같은 경우도 성장이 단연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그래도 치고 올라왔는데 뭐 싱글 하이 수준이고 절대적인 이익 레벨 역시 멈춰 있습니다. 한때 대표가 중국 안경 착용률이 낮으니까 이거 엄청 잘 될 거다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이게 14년도였는데 여기도 이제 절반 정도는 안경을 낀다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에 한때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중국 안경 렌즈의 성장률은 의외로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엄청 고성장 시장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숫자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강자 실로 형님 몇 개 있는데 형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일단 계속해서 형님한테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에실로 룩소티카의 영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아시아 퍼시픽 쪽이 21년도에 19년도 대비도 부진, 20년도에도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시아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개선이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메인랜드 차이나는 상당히 빨리 성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자, 라이젠, 니콘 등의 브랜드가 메인이다. 크리자리 에실로죠. 그러니까 중국은 뭔가 기댈 게 있나 싶은 거고, 저펜하고 코리아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코리아는 안 좋다니까 여기 그런가 보다 싶고, 중국은 좋다면서요. 다들 최초에 중국을 보고서 삼형무역을 기대를 했던 것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캐파가 다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더 늘릴 것 같지도 않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고성장, 중국의 고성장을 바라고 요거만 본다면은 조금 실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삼형은 중국보다는 베트남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뭔가 매출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개미광학은 왜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했고 증설하지 않는가 혹은 못하는 건가 고민을 해봤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는 중국보다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고 더 유망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에실로와 해외에 협업하고 있는 공장들이거든요. 여기 삼형무역과 관련된 케미그라스, 개미광학, 케미 베트남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에실로는 이들 말고도 사실 엄청 많은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미광학이 에실로의 중국을 전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에실로 코리아는 에실로의 하나의 파트너일 뿐이고 뭘 주도적으로 자기가 개척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간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업체가 많으면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 업체한테 이게 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케미 베트남에서는 앞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케미 베트남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꽤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삼형무역의 지분법에는 매우 극소 영향만 줍니다. 이 케미 베트남의 매출과 이익이 아직까지는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한 부분을 요약해보면은 안경 렌즈, 한국, 중국, 베트남은 모두 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지는 좀 퀘스천을 가질 법도 하다는 거죠. 애슐로 코리아가 어쨌든 애슐로 룩소티카의 영향권에서 그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원오브 파트너일 테니까요. 이런 부분이 삼형무역의 이익에 기여를 했고 그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설명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구간에서는 애슐로 룩소티카보다 주가가 더 올랐던 부분은 아무리 봐도 좀 오버했다. 얘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하게 꽂혔던 형님들의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사가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제 유동자산보다 시가총액이 싸기도 하죠. 그래서 하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딱히 뭘 하지 않는다면 동사의 ROE는 결국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자본의 효율적 이용인가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배당을 예전에 정말 안 줬거든요. 1%도 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줬는데. 근데 이런 자본의 이슈 때문에 ROE를 유지라도 하려면 배당을 조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 대비는 성향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한 수익률 기준으로 한 3% 나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좀 사기도 하죠. 물론 이런 걸 소각하면은 더 확실한 주주가치 보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정서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기사화된 부분 보면 2000년생 아들에게 이 대표가 일찌감치 증여를 해줬고 우리 호준이가 한 2살 때부터 주식을 열심히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당금 받아간 거 생각하면 1억 정도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자녀까지 생각했던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소액주주들도 뭔가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돌턴이 한번 20년도에 들이받았었어요. 주주 명부 열람시켜달라 막 소송도 걸고 감사 선임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유 다른 기사가 없는 걸 보면은 당연히 졌을 겁니다. 애초에 이기기도 힘든 싸움이었어요. 대표 및 특수 관계자 그리고 이중홍 경방회장 5호 지분도 있고 한국밸류 같은 애들은 보통 잘 거들지 않죠. 근데 감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소액주주가 후보를 제안할 수가 있고 최대 주주 의결권이 3%니까 이길 수도 있다. 이걸로 주주구조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높이자. 맨날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한때 이런 운동을 해봤었는데 본심은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갈아친다고 해가지고 사실 뭘 특별히 할 수 있는가?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회사가 횡령 배임을 막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뭘 걸고 넘어지기도 힘들고 내부 직원들은 감사 와봐야 외지인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동들은 대개 여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막상 뭐가 되는 건 없지만은 여태까지 기업들이 감사가 뒤집힌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은 왜 이런 걸 방어하냐?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감사, 소액주주 운동 걸고 넘어지면은 이 회사는 더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감사 선임이 아닌 위원회 설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 중에 혹시나 한 명 끼워 넣게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아까 5호 지분 중에 이중홍 전 경방 회장이 있는데 이분은 친인척이에요. 이 사람은 웬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그냥 들고 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피드로 프라이스 같은 애들은 그냥 5% 들고 가는데 특이점이 수급상으로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형무역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좀 더 깊게 이것저것 두서없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사업에서 단연간의 이익을 잘 뽑아내는 좋은 회사지만 안경렌즈의 수혜는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 자본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한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응으로 주주가치가 예전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은 예금 대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소액주주들의 기대치는 훨씬 더 높겠지만 가족 기업들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대주주 가족들끼리는 별 걱정 없이 한동안 먹고 살겠죠. 동사가 애슐로와 좋은 관계지만 그들의 간택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신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은 새로운 걸 할 것 같지도 않아서 확실히 한계가 좀 느껴진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뭐 갖고 있으면 언젠가 뭐 다른 재료가 붙어가지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지분법이 조금 개선된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